12명의 간병인이 장애가 있는 아들을 돌보다 포기한 후 돌아가자 백만장자는 이미 패닉 상태였습니다. 13번째로 오기로 한 간병인은 이렇다 할 스펙도 이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숨기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백만장자가 예고 없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심장이 멎을 만큼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판교의 최고급 주택단지, 바깥 세상의 번잡함과 단절된 그곳에 미래기술그룹의 한민준 사장이 거주하는 현대식 저택이 고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10년 전 혁신적인 인공지능 솔루션으로 대한민국 IT 산업을 뒤흔든 민주는 젊은 나이에 재계의 거물로 우뚝 섰습니다. 그의 저택은 스마트홈 시스템의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공간이었고 거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정원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조형물들이 차가운 예술성을 뽐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와 기술은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 9살 아들 서진이 머무는 방에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겉보기에 완벽했던 이 성공의 성체가 사실은 말 못할 고독과 죄책감으로 가득 찬 왕국이었음을 조명하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새벽 저택의 두꺼운 방음벽을 뚫고 들려오는 서진의 괴로운 울음소리가 민준의 얕은 잠을 깨웠습니다. 서진은 태어날 때부터 중증 내성마비를 앓았습니다. 말을 하거나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아이의 까만 눈동자는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민주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깨어나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심장의 통증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고통을 위해서 그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해외에서 공수한 첨단 치료기구를 제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계와 약물은 단 한 번도 서진의 눈빛에 따뜻한 생기를 불어넣지 못했습니다. 아침마다 아들의 방 문고리에 손을 얹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무력함에 굴복하여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성공 신화의 주인공인 그가 정작 자신의 아들에게는 다가가지 못하는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민준의 아내이자 서진의 어머니는 서진을 낳을게 산모와 아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이를 살려주세요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택의 모든 화려한 가구와 고가의 예술품들은 영혼 없이 차가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서진의 어머니가 떠난 자리는 그 누구도 어떤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었습니다. 민주는 매일 아침 거실벽에 걸린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서 묵묵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카리스마 넘치는 지배자였지만 아내의 기억과 아들의 고통 앞에서는 한없이 무너지는 약한 인간임을 상기시키는 의식이었습니다. 사장님, 서진이가 또 아침 식사 시간 민준의 수족처럼 일해온 가정부 김 여사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김 여사는 민준의 아내가 살아있던 시절부터 저택을 지켜온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간병인들은 마치 회전문 돌아가듯이 쉴 새 없이 바뀌었습니다. 서진이의 공허한 눈빛을 견디지 못하고 혹은 중증 장애 아동을 돌보는 엄청난 부담감에 굴복하여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그날 새벽 서진을 돌보던 12번째 전문 간병인이 결국 사직서를 들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최신 간호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재원이지만 서진의 예측할 수 없는 발작과 다친 마음에 무력감을 느끼고 포기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서진이가 밤새 심한 발작을 일으키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간병인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죄책감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실망이나 분노를 느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12번의 실패는 그의 감각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마치 계절의 변화처럼 익숙한 광경이 된 것입니다. 월급은 2배로 계좌에 넣어드리겠습니다. 택시 부를까요? 그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 같았지만 그 잔잔함은 오랜 절망 속에서 만들어진 단단한 체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인 현수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했습니다. 새 간병인을 구해줘. 이번에는 심리치료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최신 신경과 전문의에게 연락해서 서진이 상태를 다시 봐달라고 해. 그는 새로운 희망을 걸어보지만 또 한 번의 실패가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민주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멀리 보이는 도심의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아, 아빠가 또 널 실망시켰구나. 그의 성공은 온 나라의 경제신문에 실릴 만큼 빛났지만 정작 자신의 가정에서는 단 한 뿐인 아들도 구원하지 못하는 무능한 아버지였습니다. 간병인이 떠날 때마다 그의 가슴속에 깊어지는 것은 죄책감과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아들의 고통에 진정으로 다가가는 것을 끊임없이 외면하고 도망쳤습니다. 이 완벽한 저택에는 사랑과 웃음소리가 없었습니다. 민주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아들의 방이 있는 복도를 가로질렀습니다. 다음 간병인은 과연 이 차가운 저택에 온기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그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서재에 앉아 12번째 간병인이 떠난 텅 빈 현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IT 업계에서 단 한 번의 실패도 허용하지 않았던 그였지만 아들의 문제 앞에서는 무력한 가장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비서실장 현수가 급하게 준비한 새로운 간병인 후보자 명단을 검토했습니다. 화려한 이력과 자격증 목록은 그의 눈에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이제 완벽한 전문가가 아닌 서진의 다친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어줄 단 한 사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오후가 깊어갈 무렵 저택의 거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주는 전통 가구와 고가 미술품으로 꾸며진 차가운 공간에서 한방차를 마시며 첫 번째 지원자를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60대 중반의 관록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십 년간 특수 아동 간호를 담당했으며 심지어 해외 선진국의 최신 치료법까지 이수했다는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력서는 완벽했으나 그녀의 눈은 단 한 번도 휠체어에 앉아 있는 서진에게 향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서진이 그 자리에 없는 투명한 존재인 것처럼 오직 민준에게만 전문적인 보고를 하듯이 말했습니다. 특수 아동 5명을 돌본 경험이 있습니다. 사장님, 서진이는 일반적인 뇌성마비 사례와는 조금 다릅니다. 발달 심리학적 접근과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그녀는 서진을 서진이 아닌 하나의 사례 또는 문제로 취급하는 듯 했습니다. 민주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논하면서 정작 아이를 외면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가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에게서 느꼈던 무감각함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정말 듣고 있는 건지 모를 눈빛으로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원자는 젊고 활기찬 여성이었습니다. 최신 간호학 석사 학위를 가진 그녀는 현란한 전문 용어를 쏟아냈습니다.
서진이의 일일 운동 프로토콜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 중인 약물에 대한 상세한 복약 지침과 인지, 자극 치료의 현재 단계는 어느 정도입니까? 질문은 전문적이었으나 그녀 역시 서진을 진심으로 대하는 듯한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민주는 문득 서진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희미한 슬픔을 포착했습니다. 서진이 마치 아빠, 저 사람들도 나를 병이나 문제로 봐요라고 말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서진이 이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면접은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서진에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최고 수준의 월급과 재벌가의 이력을 원하는 듯 했습니다. 사장님, 나머지 한 분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가정부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햇살 아래 저택의 정원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아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아니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때 저택 앞 넓은 주차장에 낡고 작은 소형 국산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이전에 왔던 지원자들이 타고 온 고급 수입차들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는 무심히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세 번째 지원자 오수연 씨가 도착했습니다. 김 여사의 보고에 민주는 작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오수연의 이력서는 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서울 명문대 심리학과 졸업, 특수아동치료 3년 경력. 훌륭해 보였지만 종이 위의 자격증은 이제 그에게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못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 민주는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며 마지막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실망하리라 예상했지만 그의 가슴, 한 구석에서는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오수연은 민준에게 예의 바르게 고개 숙여 인사를 건넨 후 곧바로 서진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이 오직 한민준 사장에게만 집중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서진이 앉아있는 휠체어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녀는 자신의 시선을 아이의 눈높이에 정확히 맞추었습니다. 안녕, 서진아. 오수연의 목소리는 과장되지 않고 따뜻했습니다. 내 이름은 수연이야. 만나서 정말 반가워. 서진은 몇 초 동안 낯선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준이 수개월 동안 어쩌면 1년 넘게 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진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사가 아닌 명확한 의도를 담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작은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활짝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둘만이 공유하는 비밀을 알아차린 듯한 환한 미소였습니다. 우리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아이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마치 이곳이 그녀의 지정된 자리인 것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민주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오랜 절망 끝에 찾아온 희망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을 향한 불안의 시작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이력서를 내려다보며 굳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울 명문대 심리학과를 졸업하셨더군요. 하지만 이전 직장 경력이 짧아 보입니다. 수연은 고개를 들지 않고 서진의 작은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학위보다 중요한 건 아이와 마음으로 소통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대답은 솔직했고 재벌가의 사장 앞에서 주눅 들지 않는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재차 물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인상적인 자격증과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당신은 민준이 말을 맺지 못하자 수연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자격증보다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장님. 서진이가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치료사가 아니라 친구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동생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 동생은 서진이와 비슷한 발달 장애를 앓다가 5년 전에 죽었습니다. 수연의 눈에는 거짓된 동정이나 과장된 전문성이 아닌 진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슬픔과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진실을 읽었습니다.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였습니다. 그 순간 서진이가 다시 한번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번에는 민준도 그 움직임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열렸음을 알리는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당신의 방식이 특별해 보이는군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단지 인간적일 뿐입니다. 수연은 서진의 손을 잡은 채 놓지 않았고 놀랍게도 아이는 그녀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어렵지 않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언제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수연은 서진을 바라보며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이요. 공식적인 계약서는 아직 작성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셋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약속이 맺어졌습니다. 민주는 아들의 눈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아주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히 거기에서 희망이라는 이름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오수연은 다음 날 아침 낡고 소박한 짐가방 하나를 들고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얼굴에는 어제와 같은 결연함이 담겨 있었고 이 호화로운 저택의 웅장함에 전혀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가 문을 열자 수연의 첫 질문은 서진이는 어디 있나요? 였습니다. 다른 간병인들이 사장님께 먼저 인사하거나 저택 규모에 감탄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2층 서진의 방으로 향하기 전에 신발을 벗었습니다. 김 여사가 놀라자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든 것을 느낍니다. 신발 바닥 소리까지도요. 민주는 서재의 CCTV를 통해 수연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시사항이나 약물 목록부터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방에 들어서자 그녀는 짐을 조용히 구석에 내려놓고 곧바로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서진의 이불 위에 부드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어제 우리 만났지. 오늘부터 가 서진이랑 함께 지낼 거야. 서진이가 원할 때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그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고 강요가 아닌 이해로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수연은 가방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질감의 천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벨벳을 서진의 손가락 끝에 살짝 가져다 대자 아이는 움찔했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서진의 눈이 커졌고 이는 호기심의 분명한 표시였습니다. 민주는 CCTV로 보이는 이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전 간병인들은 도착하자마자 기계적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점심 무렵 민주는 예정에 있던 회의를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호기심과 함께 불안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서진의 방으로 다가갔을 때 예상치 못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연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달에 살던 토끼가 매일 밤 지구를 내려다보며 혼자 외로웠대요. 그러던 어느 날, 문 앞에서 엿듣던 민주는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9년 동안 이 저택에서 들어본 적 없는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수연은 가방에서 나무로 만든 작은 자동차를 꺼냈습니다. 바퀴가 약간 삐뚤어진 단순하고 오래된 장난감이었습니다. 방 안에 가득한 값비싼 전자 장난감들 사이에서 그것은 더욱 원시적으로 보였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바닥에 내려놓고 살짝 밀자 방의 정막 속에서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진의 눈빛에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내 어릴 적 장난감이야. 수연은 서진에게 마치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처럼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주셨어. 바퀴가 좀 삐뚤어졌지? 하지만 굴러가. 인생처럼. 우리 인생도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 나아가는 거야. 민준이 문 앞에 나타나자 수연은 일어서지 않은 채 미소 지었습니다. 자동차를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 자동차는 차고에서 도망쳐 나와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진 아이를 찾을 때까지 여기저기 돌아다녔대요. 그리고 이 자동차는 아이에게 말했어. 나도 바퀴가 고르지 않아서 똑바로 가지 못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우리는 함께 길을 찾을 수 있어. 서진의 입술이 아주 살짝 움직였습니다. 민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저 앉아서 서진이가 저를 알아차리게 기다렸을 뿐이죠. 아이들은 테크닉이 아니라 진정한 존재로서의 인정이 필요해요. 수연은 서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마 의사들이 너무 의사처럼 행동해서 그럴 거예요. 때로는 그저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희망과 의심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무슨 장난감인가요? 민준이 마침내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목 쑤셨는데 만들어주신 거예요. 가장 단순한 것들이 때로는 가장 큰 의미를 가져요. 이 말은 단순한 장난감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수연은 공식적인 직책과 계약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아래층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택에서 간병인과 사장이 부엌에 앉아 대화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런 데서 이야기해도 괜찮으세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여기가 더 편할 것 같아서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그가 그동안 가졌던 계급적 장벽을 허물고 싶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애 아동과의 경험이 어떻게 되나요? 민준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3년째 일하고 있어요. 다양한 상태의 아이들과. 이전 직장을 왜 그만두셨죠? 수연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몇몇 곳에서는 아이를 문제처럼 대하면서 해결하기를 바랬어요. 고쳐야 할 것처럼요. 저는 그런 식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아이는 있는 그대로 소중하니까요. 민주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서진이는 결코 그렇게 대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방어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마 직접적으로는 아니었을 거예요. 수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랑의 부재도 일종의 대우입니다. 사장님,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민주는 차를 테이블에 약간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내 아들에게 사랑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까? 수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단지 어떤 아이들은 사랑을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서진이는 특별한 아이고 그래서 그와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언어를 개발해야 합니다.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재계에서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달랐습니다.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군요. 그가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너무 서진이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고급 장난감보다 진심 어린 접근이 더 중요합니다. 민주는 서류를 살펴보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불편함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공존했습니다. 그럼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서진이의 언어를. 수연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미 배우고 계시잖아요. 그 첫 웃음소리를 알아차리셨잖아요. 그게 시작입니다.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수연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지금이요. 수연이 서진과 함께 지내기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나자 저택의 아침은 놀랍게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의 방에서는 더 이상 괴로운 울음소리가 아닌 수연의 부드러운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매일 아침 샤워를 마치고 이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라는 오래된 자장가는 복도를 따라 흘러와 민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수연은 거창한 약속이나 화려한 기술 없이 오직 서진의 시간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최고가의 교육용 태블릿과 터치 스크린 장비들이 상자 그대로 쌓여 있었지만 수연은 그것들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칠 후 수연은 낡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수채 물감, 파스텔, 그리고 그녀가 직접 바느질한 약간 삐뚤어진 천인형이 있었습니다. 이 인형, 서진이 너한테 줄까? 수연이 강요하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인형에 고정되었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서진이 옆 베개에 놓았습니다. 이 인형의 이름을 지어줄래? 내가 원하면 그렇게 해도 돼. 아니면 내가 지어도 되고. 서진의 눈이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민주는 이 모든 것을 사무실 태블릿으로 지켜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연은 그날 오후 서진의 방에서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이었습니다. 수연이 서진과 함께 지낸 지 보름이 되던 날 밤 깊은 어둠 속에서 저택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서진이 격렬한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다. 침대 위에서 몸을 뒤틀기 시작했고 온 근육이 긴장되었으며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목구멍에서 힘겹게 나오는 신음소리가 고요한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연은 즉시 방으로 달려갔고 민준도 곧바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민준은 평소라면 이런 상황을 피하거나 문간에 서서 마비된 채 지켜보기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주저하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방에 불을 끄고 창가에 작은 등만 켜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서진의 머리를 부드럽게 바로잡고 첫날부터 흥얼거리던 멜로디를 낮은 목소리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서진아. 나 여기 있어. 내 곁에 있을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손길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발작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그녀는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민주는 문간에 서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고통을 보는 것은 여전히 그를 마비시키는 것 같았지만 수연의 침착한 모습에서 그는 한 줄기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가 뭘 도울 수 있을까요? 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수연은 민준을 잠시 놀란 듯 바라보았지만 곧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따뜻한 수건을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여기 와서 서진이의 손을 잡아주세요. 민준은 머뭇거렸습니다. 수건을 가져오는 것은 쉬웠지만 아들의 손을 잡는 것은 수년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몸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혹시라도 고통을 가중시킬까 두려워했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모든 접촉은 의미가 있어요. 특히 아버지의 손길은요. 서진이는 당신을 알아요. 당신의 에너지를 느낍니다. 사장님, 수연은 서진을 다루는데 주저함이 없었고 민준에게도 강력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다가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의 작은 손은 땀에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 약하게 뛰는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민준은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작은 접촉조차 피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 서진아. 아빠 여기 있어.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말을 이어갈수록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해주지 못했던 말들, 그 자신도 아들에게 해주지 못했던 위로의 말들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발작은 길게 20분가량 지속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민주는 한 번도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큰 손 안에 서진의 작은 손이 갇혀 있었고 그 두 손의 연결은 그들에게 고통을 견디는 힘을 주었습니다. 서진이가 마침내 진정되었을 때 수연은 아이를 품에 안고 바닥에 앉아 부드럽게 흔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발작이 자주 있나요? 수연이 서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의사들은 정상적인 일이라고 하지만 이럴 때마다 전혀 적응이 안 되고 보기만 할 수 있다는 게 끔찍했어요. 민주는 여전히 문을 떠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아들과 함께 있어주지 않았군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아닌 단순한 사실에 대한 궁금증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었어요. 보기만 해도 너무 힘들어서.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정말로.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함께 시도해야 할지도 몰라요. 서진이는 당신을 느껴요. 당신의 존재를. 당신이 두려워 도망치는 것을. 민준이 날카롭게 말했다가 목소리를 부드럽게 바꿨습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저 여기 있어 주세요. 수연이 서진을 부드럽게 침대에 다시 눕히며 말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려운 일이 가장 단순한 것이기도 해요. 그날 밤 민주는 난생 처음으로 아들의 방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안락 의자에 앉아 잠든 서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버리지 않았고 처음으로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민주는 자신의 무력함이 아닌 아버지의 존재가 가진 힘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음악은 작은 소녀 마리와 호두까기 인형의 이야기야. 수연은 바닥에 앉아 서진에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안에 있는 거야. 이 호두까기 인형은 겉으로 보기에는 못생겼지만 사실은 마법에 걸린 왕자였어. 민주는 곧 중요한 해외 투자자와의 화상 회의를 시작해야 했지만 태블릿 화면을 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가 단지 동화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서진이에 관한 이야기였고 어쩌면 그 자신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수연은 또 다른 오래된 목재 상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색상의 천 조각들이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퀼트를 만드는 거야, 서진아. 여러 천 조각을 이어 붙여서 하나의 큰 담요를 만드는 거지. 각각의 조각들은 그 자체로는 작고 불완전해 보이지만 함께 모이면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수연은 서진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이 천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느껴지니? 이건 인생과 같아.
바로 그 순간 민준이 조용히 방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문간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수연은 서진과 함께 바닥에 앉아 인사를 하려고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이 문의를 정해볼까? 내가 좋아하는 천조각을 골라볼래? 서진의 눈이 밝은 푸른색 천조각에 머물렀습니다. 아주 작은 신호였지만 수연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파란색이 좋구나. 좋은 선택이야. 파란색은 하늘과 바다의 색이지. 자유와 평화를 상징해. 민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들이 어떤 선택을 했다는 개념 자체가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수연 씨, 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이가 선택을 했어요? 정말 그런 거예요? 수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진짜 서진이의 선택이었어요. 서진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해하고 느끼고 원합니다. 단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죠.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수연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이죠. 서진이도 좋아할 거예요. 민주는 아들 옆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IT 기업의 사장이 바닥에 앉아 천조각을 만지는 모습은 어색했지만 그 순간 그는 단지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파란색이 마음에 드는구나.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파란색을 좋아해. 내 엄마도 좋아했단다. 서진의 눈이 아버지를 향했습니다. 짧은 순간 눈빛 속에서 무언가 교환되었습니다. 교감의 다리가 놓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민주는 평소처럼 서재에서 홀로 식사를 하는 대신 서진의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괜찮다면 오늘은 아들과 함께 식사하고 싶습니다. 수연은 놀란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한쪽에 놓인 작은 식탁에는 전통 한식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식사하나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네. 함께 먹는 것은 중요해요. 서진이도 가족의 일부임을 느끼게 해주니까요. 민주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식사를 아들 없이 해왔는지 생각했습니다. 수연은 서진이의 식사를 부드럽게 갈아먹기 쉽게 만들었지만 그들이 먹는 것과 같은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서진이도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과 같은 맛을 경험해야 해요. 음식의 즐거움을 느낄 권리가 있으니까요. 민주는 서진의 식사가 그동안 영양사가 짜준 메뉴를 간병인들이 기계적으로 먹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연의 말대로라면 서진이는 그동안 항상 혼자서 밥을 먹었던 것입니다. 자, 서진아, 오늘은 된장찌개야. 내가 좋아하는 거지? 수연이 말했습니다. 민주는 놀랐습니다. 서진이가 된장찌개를 좋아한다고요? 네. 향을 맡을 때 표정이 달라져요. 아마 익숙한 냄새가 안정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연은 자연스럽게 서진에게 음식을 먹였습니다. 이건 시금치 나물이야. 봉자 아주머니가 밭에서 기른 거래. 민주는 아들이 음식을 삼키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미세한 반응들이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놀랍게도 서진은 고개를 살짝 돌려 수연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봤어요? 수연이 민준에게 속삭였습니다. 그가 허락한 거예요. 작은 움직임이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날 밤 민준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는 서재로 내려가 조용히 수연을 불렀습니다. 수연 씨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서진이를 이렇게 잘 이해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수연은 차를 받아들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공식적인 교육보다는 인생의 경험이었습니다. 제 남동생 지훈이도 서진이와 비슷했어요.
자폐증이 있었죠. 지금은 어디 있나요? 동생분은 민준이 물었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슬픔이 더 깊어졌습니다. 5년 전에 죽었습니다. 19살이었죠.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지훈이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눈빛으로 모든 것을 말했어요. 서진이를 처음 봤을 때 지훈이가 생각났어요. 비슷한 영혼의 깊이를 느꼈거든요. 민주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건가요? 네. 지훈이가 죽은 후 저는 목적을 잃었어요.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했지만 진짜 이해는 책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법을 배우는 데서 온다는 걸 깨달았죠. 지훈이는 음악을 좋아했어요. 지훈이가 죽기 전날 밤 저는 그에게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게 마지막 선물이었죠. 민주는 수연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슷한 고통, 비슷한 무력감. 하지만 그녀는 그 아픔을 승화시켰습니다. 당신의 이력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죠. 아픔을 통해 배운 이력서, 항목은 없으니까요. 그들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이해를 통해 서진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리를 함께 만들고 있었습니다. 발작의 밤 이후 저택의 일상은 근본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매일 아침 서진의 방에 들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서진아, 좋은 아침. 아빠 회사 다녀올게. 단순한 인사였지만 그는 그 말을 하는 동안 아들의 눈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 시선은 자연스러워졌고 민주는 서진의 미세한 반응들을 읽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연은 이런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떤 것도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그저 민준이 스스로 아들에게 다가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수연이 온 지 한 달이 되자 서진의 방에서는 밤중 울음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이 변화를 깨닫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이제 퇴근 후 곧바로 아들의 방으로 향했고 서진과 함께 지압요법을 진행했습니다. 수연은 민준에게 옛 한의학 명인에게 배운 전통 치료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문지르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민준의 크고 단단한 손이 서진의 작은 손바닥 위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일 때 서진의 눈은 아버지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민주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과 무언가 아들과 연결된 것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연은 서진에게 공룡에 관한 화려한 그림책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중요한 중역회의에 참석해야 했지만 회의를 미루고 서재에서 태블릿을 통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공룡의 왕인 티라노사우루스를 보여주었을 때 서진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수연은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스테고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그리고 마침내 트리케라톱스 그림이 펼쳐졌습니다. 뿔이 3개 달린 이 공룡의 그림을 보자마자 서진의 입에서 짧고 쉰 듯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푸, 후.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웃음소리였습니다. 수연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흘리지 않았습니다. 들었어. 고마워, 서진아. 그녀가 서진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고 속삭였습니다. 태블릿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민주는 영상을 멈추고 되감기에서 그 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작고 억제된 소리였지만 분명히 아들의 웃음이었습니다. 민주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의 발 아래 펼쳐진 도시와
거대한 IT 기업들의 건물들. 그곳은 그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권력 한가운데서 이렇게 무력하게 느껴지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민주는 재빨리 비서실장 현수를 불렀습니다. 대기업 연합회 회의가 시작됩니다. 사장님. 현수가 문에서 상기시켰습니다. 민주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취소해. 당장 취소해. 자신도 놀라면서 그는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집에 가야 해.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는 곧바로 서진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수연과 서진은 바닥에 앉아 색깔돌을 줄지어 놓고 있었습니다. 아까 서진이가 웃은 거 맞죠? 민준이 물었습니다. 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트리케라톱스 그림을 보고요. 서진이가 공룡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그들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구겨지는 맞춤 양복은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공룡책을 가져왔고 민주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티라노사우루스래. 무서운 공룡이지.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페이지를 계속 넘겨 트리케라톱스를 펼쳤습니다. 이건 트리케라톱스구나. 뿔이 3개 있는 공룡이야. 서진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다시 작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푸. 민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눈물을 감추려 얼굴을 돌렸지만 수연은 이미 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우셔도 돼요. 이건 기쁨의 순간이니까요. 수연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민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민준은 마지막으로 울었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도록 배웠고 강함은 침묵과 자기 통제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아들 앞에서 그는 마침내 그 단단한 가면을 벗어 던졌습니다. 한 방울의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습니다. 고마워, 서진아. 아빠에게 웃어줘서 고마워. 그가 목이 맨 채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서진의 눈이 아버지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깊은 시선의 교감이었습니다. 짧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완전히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차 가지러 다녀올게요. 그녀는 아버지와 아들에게 필요한 둘만의 시간임을 알았습니다. 문을 닫으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민주는 아들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되었고 서진은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서진이 웃음을 터뜨린 극적인 순간 이후 수연과 민준의 노력은 더욱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온 지 한 달 반이 되던 날 민준은 정기 검진을 위해 서울 명문대 병원 신경과 팀을 저택으로 불렀습니다. 김민우 교수를 필두로 한 의료진은 여전히 의례적이고 경직된 태도였습니다. 민주는 그들을 곧바로 서진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서진이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에서 검진했으면 합니다. 김 교수는 의아했지만 사장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수연은 김 교수에게 서진의 상태를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수님, 먼저 서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가 알아야 합니다. 김 교수는 놀랐습니다. 그는 보통 보호자에게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서진에게 몸을 낮추어 설명했습니다. 서진아, 오늘 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러 왔단다. 몇 가지 간단한 검사를 할 거야. 괜찮겠니? 놀랍게도 서진은 눈을 명확하게 깜빡여 동의를 표시했습니다. 검진이 진행되는 동안 김 교수와 팀원들은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진의 근육 긴장도가 이전보다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시각적 자극에 대한 반응도 분명히 향상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마침내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6개월 전과 비교해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민주는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민주는 그동안의 한의학 치료와 매일의 지압요법 그리고 정서적 교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그런 비과학적인 방법에 의존하시다니 유감입니다. 최신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가 더 효과적일 텐데요. 민주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결과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의 과학적 방법으로는 9년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방식을 유지할 겁니다. 효과가 있으니까요. 방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 교수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임상 기록의 변화를 기록해 두겠습니다. 다음 검진은 3달 후로 앞당기는 게 좋겠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들이 떠난 후 민주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들었어요? 변화가 있대요. 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중요한 건 테스트 결과가 아니라 서진이의 행복이에요. 김 교수의 방문 후 민주는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서진이를 바다에 데려가고 싶어요. 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멋진 생각이에요. 새로운 환경은 서진이에게 좋은 자극이 될 거예요. 계획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주는 비서실장 현수에게 지시했습니다. 울산공단의 대형 IT 프로젝트 계약건 협상을 하루 미뤄. 오늘은 가족과 함께 보낼 거야. 가족이라는 단어가 현수의 귀에는 낯설게 들렸습니다. 민준이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출발했습니다. 민주는 서진의 특수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편안한 미니밴을 직접 운전했습니다. 서진아, 오늘은 바다에 가는 날이야. 수연이 서진의 옷을 입히며 설명했습니다. 파도 소리도 듣고 바다 냄새도 맡을 수 있을 거야. 울산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조용하고 한적한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민주는 서진의 휠체어를 데크 위로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서진의 눈은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를 향했습니다. 민주는 아들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서진아, 아빠는 내가 태어났을 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이미 위대하다는 걸. 그냥 내가 너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해. 수연은 서진의 손가락이 파도의 리듬에 맞춰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민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민준은 아들의 손을 잡고 어릴 적 자신의 아버지에게 들었던 고기잡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수연은 직접 만든 김밥과 유부초밥 그리고 서진을 위한 특별한 전복죽을 꺼냈습니다. 민주는 오랜만에 손으로 직접 만든 김밥과 따뜻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바다에서의 하루는 짧게 느껴졌고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차에 오르기 전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그동안 그가 그토록 추구했던 성공과 권력은 이 단순한 행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